안녕하세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한 가정의 일원입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인 전 10여 년 전의 선행으로 아내와 함께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인해 지금은 믿지 못할 기적을 조우하게 되었죠. 과거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운명적인 새로운 인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나이 11에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그런 저를 키우다시피 돌봐준 건 당시 18살이던 누나였죠. 자신과 가족들 먹고 살기도 어려워 친척들은 우리를 맡아줄 수 없었거든요. 누나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남의 집에 일을 다니며 저를 입히고 먹여주었습니다. 누나, 나 중학교 안 가도 괜찮다니까. 누나만 혼자 고생시키기 싫어. 나도 그냥 일할래. 허튼 소리 하지 마. 누난 나중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면 돼. 그냥 누나 말 듣고 넌 공부나 해. 그래야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누나가 덜 죄송하지. 우리 착한 막내 누나가 꼭 대학도 장가도 보내줄 거야. 중학교에 진학하며 저는 새벽에 신문과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누나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가 누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 착한 누이에게 아주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고 싶었죠. 하지만 누나는 결혼을 하지도 대학과 장가를 가는 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잘 먹지도 못하고 고생만 했던 누나는 결국 큰 병에 걸렸고 병원에 갈 돈조차 아끼다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거든요. 누나, 제발 나만 두고 가지 마. 누나까지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형도나 장롱 구석에 누나가 모아놓은 돈 있거든? 잘 아껴 써서 꼭 고등학교만은 맞춰야 돼. 알았지? 끝까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누나가 정말 미안해.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누나는 제 걱정만 반복하더군요. 그렇게 전 18의 봄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마쳤어요. 누나의 유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학을 꿈꾸기엔 어림없는 형편이었고 저는 그대로 집을 빼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돈을 많이 준다던 공장 생산직으로 취직을 했죠. 이후 나이 27에 새들어 살던 집주인 아주머니의 중매로 아내를 만나 결혼했을 땐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를 보며 참 많이 울었어요.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누나 생각이 나서 말이죠.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선 결혼식이 끝난 후 그런 저를 아주 많이 다독여 주셨어요. 여보, 더 이상 당신 혼자 외롭지 않게 당신 누나 대신 내가 영원히 당신 지켜줄게요. 아내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뒤 우린 아들을 낳았고 그로부터 2년 뒤엔 예쁜 딸도 낳았어요. 누나 뒤만 졸졸 쫓아다닐 줄 알았던 코올리게가 어느덧 아내와 자식들을 둔 가장이 되었다니 가끔씩 저도 세월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꼭 오래오래 살자 여보. 난 우리 부모님이랑 다르게 꼭 오래 살아서 우리 애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의 찬바람을 느낄 일 없도록 지켜줄 거야. 가난했지만 우린 부모인 우리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그 피해는 오롯이 자식들에게 간다는 사실을 몸소 겪으며 자랐으니까요. 제가 바라는 건 첫째도 둘째도 우리 네 식구의 건강이었어요.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하나였는데 하늘은 끝까지 저를 행복하게 내버려 두질 않더군요. 백혈병이요? 15밖에 되지 않았던 딸은 백혈병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애가 자꾸 멍이 들고 코피가 멋지라나 받아본 검사였는데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죠. 딸의 옆에 붙어 간병하고 싶었지만 언제까지 투병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우린 열심히 병원비를 벌어야 했어요. 당시 저는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는 백반집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아내와 저는 돌아가며 딸의 병원을 지켰는데 부끄럽게도 매일 눈물바람이던 부모와 달리 딸은 부모를 위로하려 들더군요. 두 분 다 표정 좀 피세요. 아유,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백혈병 걸린 줄 알겠어요. 백혈병 걸린다고 다 죽어요? 전 아주 오래오래 살아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간호사도 될 거예요. 이까짓 거 제 인생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 정도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은 표정 두 분 다 좀 하지 마시죠? 기운 내세요, 제군들. 딸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근엄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다 헐어서 낫지도 않는 입술을 장난스럽게 깨물며 말입니다. 어떻게든 힘을 내려는 딸의 모습에 아내와 저 또한 더욱 씩씩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은 매일같이 병원에 오지 못했지만 워낙에 동생을 아꼈기에 주말엔 딸의 옆에 붙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종일 조잘거리곤 했죠. 근데 오빠는 친구들이랑 안 놀아? 왜 허구한 날 나한테 와? 이게 문병을 와줘도 난리네. 내가 아픈 내 동생 좀 보러 오겠다는데 불만 있냐? 오빠, 어차피 난 빨리 나와서 퇴원할 거야. 평생 실컷 볼 얼굴인데 10대면 10대답게 친구들이랑 놀든가 공부를 하든가 하시죠. 그러는 너야말로 1년째 입원해 있다고 너무 공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너 나중에 간호사 된다며. 그럼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환자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거 몰라? 아빠, 오빠가 백혈병 환자한테 공부하라고 뭐라고 해요. 근데 수영이 넌 왜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병원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커서도 병원에 있으면 지겹지 않겠어? 병원에 오면 의사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간호사잖아요. 저 여기서 아플 때 제일 먼저 달려와주는 사람도 또 매일 제 몸을 체크해주는 사람도 전부요. 간호사는 병원의 진정한 얼굴인 것 같아요. 저 여기서 간호사 선생님들 덕분에 겁도 덜 낼 수 있었고 위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간호사 돼서 저 같은 환자들에게 꼭 힘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얼굴이 되려면 지금부터 공부하고 외모 관리도 해야 한다니까. 아이, 진짜 오빠. 아들은 끝까지 딸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한편 저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희망찬 모습을 잃지 않던 딸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딸은 항상 슬픔에 잠겨있던 저와 아내와 다르게 매일같이 웃음을 잃지 않았고 다가올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의 병은 골수 이식을 받은 지 몇 달 만에 재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은 결국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18살이 되자마자 그만 눈을 감고 말았죠. 반짝반짝 빛나던 어린아이에 너무 이르고 허망한 마지막이었어요. 가여운 우리 딸, 이 엄마를 두고 어딜 가니? 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제일 어린 것이 제일 먼저 간단 말이야. 내가 대학 구경 시켜준다고 했잖아. 대학 캠퍼스 걸어보고 싶었다며.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가냐? 입시생이었던 자기 오빠를 걱정한 건지 딸은 고3이었던 아들의 대학 합격 발표 일주일 전에 숨을 거두더군요. 그 뒤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지만 동생의 사진만 끌어안고 울 뿐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죠. 아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저도 한동안 각자의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슬픔에만 잠겨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누나도 다 내가 잡아먹은 거야. 그런 험한 팔자를 타고난 내가 결국 우리 딸도 잡아먹어버린 거라고. 자식을 잡아먹고 내가 무슨 염치로 살아있겠어? 아니에요, 여보. 내가 애를 더 건강하게 낳아줬어야 했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그런 우리의 정신을 들게 한 건 다름 아닌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대학 안 갈래요. 수영인 고등학교도 못 가보고 떠났는데 어떻게 저 혼자 아무렇지도 않게 수영이가 못 누린 것들을 다 누리고 살 수 있겠어요. 이놈아, 그렇다고 네가 네 인생을 포기하면 수영이가 기뻐할 것 같니? 그 애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 애였어.
자기 때문에 네가 미래를 포기한다고 하면 혹이나 하늘에서 기뻐하겠다. 그렇게 아들에게 소리치고 나니 한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내와 제 모습 또한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들에게 친 호통은 사실 저와 아내를 향한 야단이었던 거죠. 그날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힘내자. 우리가 살아야 우리 석주도 다시 힘을 내서 자기 인생을 살 거 아니야. 힘들어도 남은 자식을 위해서 우리 다시 일어서자.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같은 서울이었지만 아들이 붙은 대학과 저희 집은 1시간 반 거리였기에 아들은 대학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이후 저는 다시 직업 소개서를, 아내는 백반집의 영업을 재개했죠. 비록 아직 딸의 방에 있던 물건을 정리하지도 청소할 때를 빼곤 딸의 방문을 열어놓지도 못했지만 우린 닫힌 방문처럼 마음속에 딸의 존재를 꼭꼭 묻은 채 살아갔어요. 그렇게 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한가롭던 제 직업 소개서의 문을 똑똑 두드리더군요. 그리고 그건 곧 다가올 기적 같은 인연을 예고하는 빛의 종소리였죠. 저 여기 직업 소개해주는 곳 맞나요? 머뭇거리며 제 직업 소개소에 발을 들인 건 교복을 입은 여자애와 남자애였어요. 얼굴이 앳된 것을 보니 남자애가 동생 같았죠. 여기가 파출부 같은 일 소개시켜주는 곳 맞죠, 아저씨? 제가 일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너 몇 살인데? 옆엔 동생이야? 네, 저는 17살이고 동생은 15살이에요. 고등학생도 일 소개시켜 주나요? 애들은 이런 곳이 낯선 듯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더군요. 제가 어렸던 시절도 아니고 새천년이 된 지가 언젠데 이런 어린애가, 그것도 아르바이트도 아닌 파출부 일을 구하러 온답니까?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우선 애들을 소파로 앉혔어요. 그렇게 앞에 앉아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된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저는 김하얀이고요. 동생은 김동희예요. 하얀이라고? 여자의 얼굴은 2년 전 세상을 떠난 우리 딸의 얼굴과 상당히 닮아 있더군요. 그러고 보니 체격도 목소리도 마치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비슷했죠. 애써 가슴에 묻었던 딸이 생각나 콧등이 시큰해지던 와중 아이들의 배에서 엄청나게 큰 천둥이 치더군요. 배고프니? 두 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배를 부여잡았습니다. 저는 그 애들에게 짜장면을 한 그릇씩 시켜주었어요. 그러자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건지 두 아이는 아주 정신없이 짜장면을 흡입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배가 부른 모습을 본 저는 그제야 아이들에게 사정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아이들의 사정은 제 오랜 기억 속 또 다른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저희 집은 원래도 엄청 가난했어요. 아빠는 청각 장애인이셨는데 제가 10살, 제 동생이 8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다리가 불편했던 엄마는 혼자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며 저희를 키워주셨고요. 그러다 2달 전에 그만 차도 가장자리로 걷던 엄마를 커브를 꺾던 오토바이가 정면에서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병원에 계시니? 병원비가 필요한 거야? 아니요. 엄만 병원에 실려간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바로 숨졌고요. 아저씨, 저희 엄마가 저희한테 남기신 건 통장에 있던 100만 원하고 지금 살던 월세방이 전부예요. 심지어 여기도 3달 뒤엔 계약이 끝나서 나가야 돼요. 철거 예정 지역이라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 줄 수가 없댔거든요. 지금 사는 곳 보증금이 워낙 싸서 그 돈 가지고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서 동생이랑 먹고 살아야 돼요, 아저씨. 그러니까 저한테 일자리 좀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사람은 바로 오래전 저를 키워주던 누나였어요. 부모님을 잃고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 남의 집에 일을 다녔던 그리운 채 누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당시 누나의 나이도 일찍 세상을 떠난 제 딸의 나이도 이 여자애와 다들 비슷했더군요. 저는 차마 마음에 걸려 그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그 애들을 도와주고 싶어 저는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너희를 맡아줄 친척은 없니? 아빠는 어릴 때 부모님이 장애인이라고 고아원에 버렸다고 했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진 돌아가셨고 외삼촌이랑 이모들은 저희를 맡아줄 사정이 안 되니 고아원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저랑 동생이랑 같은 곳에 머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 제 동생이랑 떨어지기 싫어요. 저 3년만 있으면 성인 될 나이라서 충분히 제 동생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해요. 그럼 일하면 학교는 안 가려고? 네, 아직은 다니고야 있는데 일하게 되면 그만두려고요. 학교야 나중에 검정고시로 졸업해도 되니까요. 지금은 돈 버는 게 우선이에요. 여자애는 자신의 교복을 만지작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학업에 미련이 있어 보였죠. 그리고 그 와중에 기특하게도 옆에 있던 남자애가 자신의 누나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난 고등학생이잖아. 우리 집 가장은 남자인 나야.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누난 학교 다니면서 계속 공부해. 아저씨, 저 비록 키도 작고 덩치도 작지만 힘은 세요. 막노동이든 뭐든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저희 누나 말고 저 일 좀 시켜주세요. 야, 무슨 중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 그런 누나도 작년까진 중학생이었잖아. 서로를 위해 일하겠다고 아웅대는 남매를 보니 기특하면서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 어린 애들한테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한 끝에 아내와 상의를 해보아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저씨가 고민 좀 해볼 테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돌아가 있을래? 내일 주말이니까 점심에 여기로 다시 와. 우리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날 전 퇴근 후 아내에게 아이들의 일을 말해주었어요. 돌아가신 누나 생각도 나고 우리 수영이 생각도 나서 자꾸 그 여자애가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 나이대 애들한테 하늘이 왜 이리 무심한지 말이야. 저런,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애들인데 안쓰럽네요. 여보, 우선 내일 나랑 같이 애들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서 나도 도울 방법이 없는지 잘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다음날 아내는 저와 함께 제 직업 소개소로 향했어요. 그리고 애들에게 물어 함께 애들의 집으로 향했죠. 먹고 싶은 거 골라. 냉동 볶음밥이랑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는 찌개 세트 같은 것도 골라 담고. 아내의 권유에 우린 중간에 마트까지 들러 아이들의 먹을 거를 한아름 샀습니다. 이후 도착한 집의 참담한 모습에 아내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곳은 반지하도 아닌 창문 하나 없는 지하방이었죠. 장판은 다 갈라져 있고 천장엔 곰팡이 얼룩이 한가득에 환기가 되지 않아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은 1층 바깥의 구석에 따로 위치해 있더군요. 아내와 저는 요즘에도 이런 집이 있나 싶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런 우리에게 여자애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희 안쓰럽게 안 봐주셔도 돼요. 이래봬도 사람 사는 집이고 엄마 우리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지금이야 이런 곳에 살지만 열심히 일해서 나중엔 햇빛도 들고 방도 있는 집으로 꼭 이사 갈 거예요. 다들 어려운 시기는 있기 마련이라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더더욱 우리 딸을 생각나게 하더군요. 아내 또한 같은 생각이었는지 눈가가 벌개져 있었어요. 아내는 애써 눈물을 참고 냉장고와 냉동고에 사온 것들을 넣으며 여자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든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름이 하얀이라고 했지? 근데 하얀아, 아저씨처럼 이 아줌마가 생각해도 파출부 일은 안 돼. 아니, 파출부 일이 아니라 이 아저씨 직업 소개서에서 소개받을 수 있는 어떤 일도 청소년이 하기엔 어려운 일이야. 학생은 학교에 다녀야 하니까. 대신 너희 둘 다 학교 꼬박꼬박 잘 나간다고 약속하면
아줌마가 아줌마 백반집에서 하얀이 널 일하게 해줄게. 학교 끝나고 5시간 대신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은 높게 쳐줄게. 식당 일이 바빠서 생각보다 힘들거든. 그래도 5시간으로 어떻게 집 얻을 돈을 모아요? 아직 3달이란 시간 남았으니까 너희 거처 문제는 우리도 같이 고민해보자.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니야.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우리한테도 딱 너만한 딸이 있었거든. 그래서 너희가 남 같지 않아서 그래. 사진 볼래? 아내는 혹시 아이들이 경계할까봐 가지고 있던 지갑 속 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사진을 보고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와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눈에도 여자애와 우리 딸이 무척 닮아 보였던 거겠죠.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여자애는 주 5일 하루에 5시간 동안 아내의 백반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여자애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제게 말해주더군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정 할 일이 없으면 바닥이라도 쓸더라고요. 게다가 볼수록 우리 수영이랑 꼭 닮아서 애가 일하는 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계란말이 하나를 망쳐버렸지 뭐예요. 그리고 애가 얼마나 착한지 나중에 그거 자기 동생한테 가져다 주면 안 되냐고 어렵게 물어보더라고요. 애가 자기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순 자기 동생 생각뿐이에요. 딸이 세상을 떠난 후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던 아내는 일을 하러 나가는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아마 딸과 닮은 여자애를 보러 가는 일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여자애가 잘 지내고 있나 걱정되어 아내의 식당에 찾아갔는데 아내의 식당에선 여자애의 동생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당신 왔어요? 내가 요즘 동이도 불러서 꼭 저녁 먹여서 보내요. 마음 같아서 매일 애들 집에 가서 밥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하얀이랑 같이 저녁 장사를 해야 해서요. 그랬어? 잘했네. 하얀이 일은 할만하고? 네, 아줌마가 엄청 잘해주세요. 집에 갈 때 다음 날이나 주말에 먹을 반찬들도 꼭 싸주시고요. 제게 대답을 하며 여자애는 처음으로 제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딸과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했건만 웃는 모습만은 전혀 다르더군요. 처진 눈이 더욱 처져 저희 딸의 웃음은 조금 서글퍼 보였는데 여자애는 눈이 예쁘게 반달로 접히는 것이 세상 근심 하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죠.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하얀이가 일한 지 1달이 다 돼가는데 애들 집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말해주고 미리 퇴직금이라도 챙겨줘야 할까요? 그 와중에 아내와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거처를 고민 중이었어요. 그렇게 여자애가 아내의 식당에서 일한 지 1달이 조금 넘어갈 무렵 아내에겐 피치 못할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버스를 타려다 그만 부서져 있던 바닥에 아스팔트를 밟고 발목이 꺾이고 말았어요.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인대를 다친 아내는 한동안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죠. 그냥 쉬라니까 고집은. 그 다리로 일은 할만했어? 말도 말아요. 나 오늘 주방에서 음식만 편하게 하다 왔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얀이가 글쎄 내가 뭘 할 틈도 없이 식당 이곳저곳을 얼마나 날아다녔나 몰라요. 뒤돌아서면 설거지가 다 되어 있고 손님 오면 주문 받기에 계산에 서빙에 반찬 담기에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퇴근도 안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까지 다 해주고 갔다니까요. 당신이 오늘 못 데리러 온 데서 택시 타고 들어왔는데 택시 타는 데까지 하얀이랑 동이가 안절부절 못하고 제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저 넘어질까 봐서요. 애들 마음이 참 곱지 않아요? 첫날을 제외하고 저는 3주 동안 아내의 출퇴근을 차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3주 동안 여자애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마감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녁을 먹으러 항상 오던 여자의 동생까지 함께 말이죠. 그리고선 힘들다는 내색 하나 없이 집에 태워다 준다던 제 말을 항상 거절하더군요. 이렇게 신세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만들어드릴 순 없어요. 저흰 걸어가면 금방이에요. 그리고 깁스를 풀기 전날 아내는 잠시 살 것이 있어 문구점에 다녀오다 목발을 헛디뎌 그만 넘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팔의 상처는 그때 난 거야? 네. 아,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녁 먹으러 우리 식당에 오던 동이가 저를 딱 발견하곤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자기한테 어필하지 않겠어요? 됐다고 해도 자기 힘 엄청 세다면서 기어코 절 우리 가게까지 얻고 가더라고요. 식당에 도착해서 보니까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됐던데 오히려 나한테 자기가 제대로 못 업어서 힘들지 않았냐고 묻대요. 거기다가 다친 저를 보고 하얀이가 행주까지 팽개치고 달려오더니 좀 긁힌 것 가지고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한참 동안 안 와서 안 그래도 자기가 갔어야 하나 걱정했다면서 다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데 아휴, 애들이 얼마나 착한지. 이런 애들을 두고 먼저 눈을 감아야 했던 그 애들 엄만 하늘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보. 이 애들 우리가 그냥 어른 될 때까지 후원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바르고 착한 애들이 남들보다 힘들게 사는 거 저 더는 마음 아파서 못 보겠어요. 여느 애들처럼 돈 걱정, 생계 걱정 안 하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고 쉬는 날엔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사 먹고 용돈도 타 쓰면서 재밌게 놀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사실 나도 이번에 하얀이랑 동이가 당신 챙겨주는 거 보면서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웠어. 이렇게 어린 애들도 어른인 당신이 잠깐 아플 때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데 난 능력 있는 어른이 애들을 제대로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당신만 괜찮다면 애들을 우리 집으로 들여서 보살펴주면 안 될까? 아무리 애들 거처 문제 생각해도 어른이 집에 있는 것만큼 좋은 환경은 없는 것 같아. 아내는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며 웃어 보이더군요. 다음날 깁스를 푼 아내는 저와 함께 오래도록 미뤄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먼저 간 딸의 방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아이들을 집에 들이려면 방을 새로 정돈해야 했으니까요. 우린 딸의 책상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은 뒤 준비한 상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닥 청소만 하고 먼지만 털었지 이렇게 물건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건 처음이네요. 이젠 정말 우리 수영이를 보내줄 때인가 봐요. 그런데 물건을 정리하던 와중 우린 책꽂이 사이에 끼어있던 웬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반으로 곧게 접힌 그 종이는 티나지 않게 끝이 밖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더군요. 그동안 딸의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우리가 못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종이를 열어본 우린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만약 이 유서를 보고 있다면 이번엔 내가 결국 퇴원을 하지 못한 거겠죠? 언제부턴가 퇴원하고 다시 입원할 때마다 내가 다시 이 방에 들어올 수 있을까 걱정하며 항상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무사히 퇴원할 때마다 안심을 하며 전에 쓴 유서를 가족들 몰래 찢어버리곤 했죠. 그런데 왜인지 이번엔 정말로 집에 돌아오지 못할 거란 느낌이 드네요. 엄마, 아빠, 저 비록 많이 아팠지만 병원에선 원래 바쁘셨던 부모님과 공부만 하던 오빠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모두 제가 떠나고 나서 조금만 슬퍼하고 다시 웃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렇게 눈을 감더라도 저는 비도 되고 바람도 되어서 다시 가족들을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주름진 모습도 오빠가 대학에 가고 결혼하는 모습도 종종 보러 올게요. 그러니까 다시 만날 저를 위해서 다들 힘내기예요. 알았죠? 허리에 손 올리고 제군들 화이팅! 착한 우리 딸 유서라더니 마지막까지 가족들 걱정뿐이었네. 여보, 우리 수영이가 힘들어할 우리가 걱정돼서 하얀이를 보내준 게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할래요. 다시 우릴 찾아온다던 수영이가 바로 하얀이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얀이와 동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야 비로소 우린 딸과 진정한 작별을 했고 그 순간 우리에겐
하얀이와 동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새로 찾아와 준 거죠. 다음 날 저는 하얀이의 퇴근 시간에 맞춰 아내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줌마 깁스도 푸셨는데 또 데리러 오신 거예요? 아니, 오늘은 너랑 동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잠깐 여기 아저씨랑 아줌마 앞에 앉아볼래?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하얀이의, 저는 동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전날 아주 오래도록 연습했던 말을 어렵게 입 밖으로 꺼냈죠. 하얀아, 이제 아줌마 식당에서 그만 일하자. 아저씨 직업 소개서 통해서 다음 주부터 일할 아주머니 새로 구했어. 네? 왜요? 아줌마, 제가 일하다 뭐 실수했나요? 죄송해요. 말씀해 주시면 당장 고칠게요. 앞으론 반찬도 많이 안 가져가고 정직하게 월급만 받아갈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내쫓지 말아주세요. 널 내쫓는 게 아니야. 저번에 동희한테 들어보니까 동희도 하연이 너도 원래 공부를 잘했다며. 이제 일하지 말고 나이에 맞게 공부만 해. 아저씨 아줌마가 도와줄게. 네? 아저씨 아줌마 집에 방이 비어.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우리 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방학 때가 아니면 집에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너희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지 않을래? 우리가 비록 친부모는 아니지만 너희한테 부모 같은 존재가 돼서 너희를 돌봐주고 싶구나. 두 분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요? 진심이세요? 생판 남인 저희를요? 우린 도저히 너희가 남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하얀아, 동이야, 우리랑 같이 살아주지 않겠니? 마지막으로 내뱉은 아내의 다정한 말에 결국 아이들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씩씩한 척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에 던져진 것이 두 아이 다 무척 무서웠던 거겠죠. 감사해요, 아저씨 아줌마. 이 은혜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 말 잘 듣고 속 썩이지 않을게요. 저랑 누나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아이와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미 아내가 깁스를 하고 있을 때 몇 번 저와 함께 아내를 데리러 갔었던 아들은 두 아이를 본 적이 있었어요. 아들 또한 자기 동생과 닮았던 하얀이에게 마음을 쓰고 있었고 계속 곁에 없던 자기 대신 제 아내를 챙겨준 두 아이에게 고마워하고 있었기에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줌마, 아침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차려놨어요. 밥하고 국만 뜨면 돼요. 뭐? 아니, 학교 가는 애가 언제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어? 이 아줌마가 차려줄랬더니 대체 몇 시에 일어난 거야? 신세지는 입장에서 밥값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얘 좀 봐. 하얀아, 너도 동이도 밥값을 하고 싶다느니 어쩌느냐는 생각 2번 다신 하지 마. 아줌마 음식점 하는 사람이야. 요리로는 어디서 아쉬운 소리 안 듣는다. 넌 아침밥 잘 먹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이나 해. 저기 아저씨 놀라서 방에다 나오다 말고 눈 땡그레진 것 좀 봐라. 그래, 하얀아. 우리가 널 이러려고 데려온 게 아니야. 우린 너희가 또래처럼 걱정 없이 해맑게 자라주길 바래서 함께 살자고 말했던 거다. 그리고 너희 둘 다 오후에 나랑 같이 가서 교복 좀 새로 사자꾸나. 동인 키가 커서 교복이 작고 네 교복은 물려입은 거라 다 해졌잖니. 나간 김에 아저씨가 옷이랑 신발도 다 사줄게. 사람은 모름지기 비싼 거 못 두르고 다녀도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하는 거야. 복도 깨끗한 곳을 좋아하거든. 저와 아내는 어려워하는 애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아이들은 아내와 제가 집안일을 할 때면 옆에서 같이 빨래라도 개고 제가 청소기라도 돌리면 자신들은 이불을 털고 걸레질을 하려고 노력했죠. 아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돕는 게 몸에 배인 아이들 같았어요. 게다가 원래 공부를 잘했다는 애들은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교 50등 안엔 거뜬히 들더라고요. 다른 애들과 달리 학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흰 정말 이대로도 괜찮은데
그 좋은 머리 그냥 썩일 거야? 누군 평생 소원이 대학 문턱 한번 밟아보는 거였는데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을 왜 가만둬? 이게 아저씨랑 아줌마를 위한 길이니까 잔말 말고 너흰 공부나 열심히 해. 자, 이번 주 용돈이다. 저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주고 꼬박꼬박 용돈도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또한 애들이 귀여웠는지 방학에 집에 올 때면 항상 애들과 놀아주고 공부를 알려주기도 했죠. 오빠, 대학 생활은 재밌어? 정말 대학 가면 남자친구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얼굴도 예뻐져? 형, 나도 궁금해. 아줌마랑 아저씨가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기고 키도 크고 살도 빠진댔어. 그런 게 어딨어. 형 봐. 형은 지금도 여자친구도 없고 얼굴도 고등학생 때 그대로야.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업도 얻고 돈이라도 많이 벌지. 석주 넌 왜 괜한 얘기로 애들을 실망시키고 그래? 아들의 짓궂은 장난에 아내는 괜히 아들을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재미있다며 그런 아들을 무척 잘 따르고 좋아하더군요. 하얀이 넌 무슨 과 갈 거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난 간호대 가서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 하얀이의 대답에 우리는 순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꿈까지 죽은 딸과 너무 닮은 하얀이의 말 때문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이어진 하얀이의 말을 듣고 그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사고가 난 엄마 찾으러 응급실에 달려갔을 때 우느라 정신없는 저를 챙겨주고 달래준 분이 바로 그 응급실의 간호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제게 물도 떠다 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올 때까지 옆을 지켜주셨죠. 그때 생각했어요. 환자, 보호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선생님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요. 그래도 현실의 벽 때문에 간호사까지 꿈도 못 꿀 줄 알았는데 두 분 덕에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네요. 감사해요. 아직까지 저는 아내와 이야기해보곤 해요. 정말로 하얀이는 하늘에 있는 저희 딸이 가족이 걱정되어 보내준 선물이 아닐까 하는 말이죠. 우리는 두 아이의 부모님 기일도 매년 직접 챙겨주었고 두 아이 또한 우리 딸의 기일에 함께 낙골당을 방문해 눈물을 흘려주었어요. 하얀이는 몰랐겠지만 저는 저희 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린 하얀이의 혼잣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니 자리를 저와 동생에게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딸인 언니만큼은 못하더라도 언니를 대신해서 죽을 때까지 두 분 옆을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우린 호적에만 안 올렸다 뿐이지 자연스럽게 서로를 엄마, 아버지, 아들, 딸하며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하얀이는 간호대를 진학한 후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되었고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동희는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서울의 공기업에 다니던 아들은 집으로 들어오게 되며 동희와 쭉 한 방을 썼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굉장히 재미있게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14년이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저와 아내는 엄청난 소식에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랑 뭘 해? 저 하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 너희 둘이 만나고 있었다고? 같은 집에 사는 우리한테 감쪽같이 숨기고? 동희 넌 알고 있었냐? 아니요,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형, 안경 도수 잘 맞아? 맞춘 지 오래돼서 시력이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야, 김동희, 조용히 안 할래? 동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희 아들의 팔을 흔들더군요. 언제 그렇게 죽고 못 살았냐는 듯 어느새 동희와 평범한 남매처럼 투덕거리면서 자란 하얀이는 그런 동희를 흘겨보았죠. 아들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엄마 암에 걸려서 고생한 적 있으시잖아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대도 수술받고 3번이나 항암치료 받으실 때 하얀이가 바쁜 와중에도 자기 다니는 병원으로 꼭 엄마 모셔야 한다고 고집부려서 엄마 그 병원에서 수술도 치료도 받으셨잖아요. 교대 근무하느라 바쁠 텐데 그 와중에 집으로 퇴근도 안 하고 항상 엄마 옆에만 꼭 붙어있고 우리 중에 제일 지극정성이었잖아요. 저 그때 깨달았어요. 하얀이 아니면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요. 이렇게 천사 같은 애가 바로 옆에 있는데 누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엄마, 아버지, 혹시 제가 고아라서 신경 쓰일 수도 있겠지만
저 정말 오빠한테 잘할게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믿고 며느리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얀이는 웬걸 우리 부부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그런 하얀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가 왜 고아야? 방금 네 입으로 떡하니 엄마 아버지라고 우릴 불러놓고 우린 석주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너랑 동이 부모이기도 해. 그리고 호적상 아무 문제도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중 너희 둘이 백년가약을 맺는다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니? 안 그래도 우리 착하고 예쁜 하얀이 나중에 누가 데려가려나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차라리 우리 며느리로 들어온다니 이런 복이 또 없구나. 하얀이 네가 우리 딸이자 며느리가 되어준다면야 우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지. 석주 너 하얀이 같은 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 알지? 이런 애 데려가려면 손에 평생 물 묻힐 일 없게 여왕 대접해주면서 살아야 한다. 아내는 하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심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는지 그제 하얀이는 긴장의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바보 같은 것이 어떻게 아직도 부모의 진심을 몰라주는지 참 마음이 아팠죠. 아들과 하얀이는 그 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간단한 축사를 하게 됐는데 축사를 하다 말고 하얀이의 눈물이 터져버려 저까지 목이 메어 정말 혼이 났어요. 감사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하객 여러분께 제 기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안에 겹경사가 있는 날입니다. 제 아내가 직접 배 아파 낳은 아들 석주와 우리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딸 하얀이 이렇게 두 자식이 가장 가까이 있던 서로의 귀중함을 알아보고 백년 가약을 맺는 날이니까요. 하얀아, 너는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하지만 너와 네 동생 동이야말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준 고마운 존재들이란다. 너인 필시 먼저 하늘로 간 우리 딸이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임에 틀림없으니까 말이야. 하얀이 넌 누구보다 귀한 딸이 되어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기쁨을 주더니 이젠 내 아들의 배필이 되어 며느리로서 우리 아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구나. 너란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 찾아와준 기적과도 같단다. 그러니 하얀아, 그리고 석주야, 언젠가 너희에게 찾아올 새 생명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그렇게 화목한 가정 이루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길 진심으로 바란다. 결혼 축하한다. 내 아들, 내 딸, 사랑한다. 그날 저는 딸을 시집 보내고 동시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기적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준 하얀이와 동이는 그렇게 영원한 우리의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나중에 보니 자기 형에게 시력이 괜찮냐고 너스레를 떨던 동이는 결혼식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더라고요. 혜찬아, 보이지? 여기 사진마다 두꺼비처럼 눈이 부어있는 사람이 바로 네 외삼촌이야. 아이, 누나,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 다 알거든? 돌 좀 지난 애가 사진을 어떻게 알아봐. 땀뜬. 어? 아버지, 혜찬이가 지금 삼촌이라고 말한 거 들으셨어요? 와, 대박. 형 들었지? 혜찬아, 삼촌 한 번 더 해봐. 근데 아버지, 우리 혜찬이가 나중에 저 결혼하면 작은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 외삼촌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해? 아무튼 다 같이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고민하기 전에 넌 여자친구부터 만들어 와. 너도 나이가 32인데 장가 안 가냐? 어머니, 아버지가 또 시대착오적인 말씀하려고 해요. 요새 남자 나이 32은 많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요, 여보. 우리 동이까지 나가서 살면 오히려 당신이 제일 쓸쓸해할 거면서. 그렇게 두 아이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두 아이가 낳은 손자는 벌써 조금씩 걷기도 하고 옹알이지만 말도 제법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 누나한테 툴툴대면서도 동이는 조카 바라기인지라 데이트도 안 하는지 요즘엔 주말마다 아들 부부네 집에 손주를 보러 찾아가더라고요. 아니면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하루 종일 우리와 손주를 보고 있기도 하죠. 동희는 의젓했던 어린 시절과는 다르게 요즘엔 몸만큼 철부지 느낌이 강해지곤 하는데 오히려 저와 아내는 이런 동희가 고맙습니다. 불우했던 시절을 그만큼 잘 이겨내고 밝고 강하게 자라줬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런 동희가 결혼을 한다면 그만큼 더 밝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듯 우리 가족은 지금 한 사람의 뒤처짐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거죠. 그리고 저는 서로의 노력에 의해 이뤄진 가족의 행복을 두 번 다신 깨지 않기 위해 아버지로서, 시아버지로서, 또한 할아버지로서 건강을 지키며 오래도록 자식들의 뒤를 받쳐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 수많은 기적을 지나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제가 제 직업 속에서의 찾아왔던 하얀이와 동희를 그냥 돌려보냈다면, 아내가 하얀이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더라면, 아내가 다치지 않아 하얀이와 동희와 더더욱 가까워지지 않았다면, 우린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을 그냥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여러분도 항상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귀를 기울이며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누군가가 뻗은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아니면 힘들 때 여러분이 무심코 붙잡은 지푸라기 하나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고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될진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도 가족을 잊지 못하고 선물을 보내준 우리 딸 수영이에게 이 기적과도 같은 사연을 바치겠습니다. 부디 저희 딸이 하늘에서는 고통을 모두 잊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길 빌며 우리는 덕분에 많이 행복해하고 있다는 감사 인사를 꼭 전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일상에서의 기적을 반드시 좋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